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 9월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참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면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1등급 컷이 뭐 90까지는 안 가도 80점대 약간 후반으로 1등급 컷이 살짝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나랑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건지, 선생님도 이제 다른 뭐 어떤 뭐 수험생들의 입장을 잘 뭐 전체 학생의 입장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익숙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독서에서도 익숙한 제시문이 많이 나왔죠. 일단은 두 번째 제시문 같은 경우,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견해와 그 사람의 견해가 아닌 것을 구분만 하면 풀 수 있는 제시문이었기 때문에, 독서 제시문 중에 이 4에서 9번 제시문도 사실 읽다 보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는 좀 둘째치고라도 제시문 이해가 어렵진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제시문은 10에서 13번은 아마 선생님이랑 같이 한 수업한 학생들은 진짜로 반가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했죠. 수능 완성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뭐 선생님도 이거 제시문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설명을 했었던 제시문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맨 마지막에 18에서 맨 마지막에 14에서 17 제시문은 한 문제, 그러니까 16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그냥 내용 일치로 풀 수 있어서 만약에 16번을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용 일치가. 그래서 독서의 난이도가 9월에선 굉장히 좀 조절이 좀 됐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학도 그랬습니다. 정수정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었던 겁니다. 강조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수정전, 홍계월전, 그리고 박시전, 요 세 개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정수정이랑 홍계월은 같은 계열의, 그러니까 여성 영웅의 그 같은 계열의 작품이기 때문에 꼭 잘 봐두라고 했었고, 박시전은 뒤에서 약간 남성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여성 영웅, 그래서 약간 대조하는, 그래서 여성 영웅의 작품을 꼭 잘 봐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강조했었으니까 아마 선생님 수업 같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거 잘 푸셨을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 중량 앞에 부분이 정수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승상, 그러니까 정수정의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로 장면을 잘 끊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2에서 27번은 금강산시랑 신경님의 길이 너무 여러 번 선생님 뭐 이감이나 한수에서도 너무 여러 번 언급됐던 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입에서도 나오는 작품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작품이 굉장히 쉬웠을 것이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하고 다 같은 작품, 그러니까 다 작품도 원래 아는 작품이에요. 그쵸? 백석의 편지도. 근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거의 깊은 의미를 알려고 하면 이런 작품들이 다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해석, 써있는 대로만 해석해라.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배경을 그리고 거기에 이 화자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대상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의 처지,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이 배경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를 읽으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했으면 아마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평가원 문제는 굉장히 좋은 점이 뭐죠? 명확하게 틀린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잘 적용된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인온의 크리스마스 캐럴 5라고 하는 제시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은 좀 독특한 설정이죠.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뭔가 뭐 나가지고 그게 이제 자유에 대한 약간 좀 억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고, 이거는 31번 문제에 있는 요 보기, 외적 증거를 보셨다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전시가 어부단가 나왔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했을 것이고, 밑에 있는 작품도 그냥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총평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시문이 익숙한 제시입니다. 한두 개를 빼놓곤 익숙한 제시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능 대비를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제시문들이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선생님이 계속 뭘 얘기했냐면, 제시문이 쉽다고 해서 문제까지 쉽고 정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틀린 부분에다가 X치는 연습을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최근의 추세들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하는 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9월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온 학생들도 그 연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몇 가지만 조금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몇 가지만 해설한다는 게 해설 이렇게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세히 뭐 하는 거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 정도로 비문학 독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 1에서 3번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2번 그 4번에서 9번에 있는 제시문 아도르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가나 제시문으로 되어 있는 글이잖아요. 근데 이 아도르노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대비를 한번 시켜볼게요. 아도르노는 이런 걸 싫어했습니다. 자, 아도르노는 그래서 세모 표시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표준화. 자, 표준화된 것도 싫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규격성 이런 것들 되게 싫다고 얘기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뭐 교환 가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일성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도르노는 어떤 것이 되게 중요한 예술이라고 했냐면 비동일성. 이건 굉장히 비동일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죠. 비동일성, 그 다음에 뭐 추하고 불쾌한. 자, 추하다 그리고 불쾌하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비정형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키워드들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쉰베르크는 어디로 가죠? 자, 여기 동그라미로 들어가죠. 쉰베르크는 예술은 얘가 굉장히 예찬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얘기했냐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근데 이런 것들을 직접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직접 표현하는 건 했다고 이걸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자, 이게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있죠.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산물. 자, 그래서 얘는 아도니스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자, 사회적 산물이다라는 것도 옹호했고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건 나와 있으니까 자, 나제시문은 뭐냐면 자, 나제시문은 오히려 아도르노에 대한 약간 반박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반박이 들어가는데 자, 이 아도르노의 견해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얘랑 반대가 되는 건 뭐냐면 세잔이죠. 세잔의 예술입니다. 자, 세잔의 예술에서는 자, 주관적 인상.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 중요한 말이 나오죠? 미메시스. 미메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개념 정의까지를 했죠?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미메시스란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것. 자, 이건 이제 주관적 인상이 이제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에서는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자, 이래놓고 말을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 이 미메시스를 이 아도르노가 부정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 얘는 부조리를 표현하는 것 요거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맨 마지막 문단에서 그 뒷문 한편으로 시작하는 문단 있죠.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아도르노가 얘를 너무 축소시켰다는 거야, 예술을.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화의 동일화를 시키고 있다. 이게 비판이지. 그치? 예, 이게 비판이었던 거야. 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뭘 풀 수 있을까요? 자, 5번 문제. 아도르노의 견해로 봤을 때 아도르노의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는데 1번이 답이죠.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 자, 이 문화상품을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 자, 이거 아도르노가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겠지. 그치? 자, 이런 거야. 자, 이 정체성과 대리적 관계를 형성한다는데 아도르노가 대중예술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대립적이라는 말에다가 X를 치시면 되겠죠. 그쵸? 나머지를 다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8번 문제 뭐가 틀렸나 볼까요? 8번 문제 답이 3번이잖아요. 자, 뭐 틀렸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거기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여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접적인 거 반대했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에서 이런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워드들을 모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아도르노가 싫어하는 것,
그리고 아도르노를 반대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정리하시면서 푸시면. 근데 거기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걸 그냥 기억을 되게 잘 하시고 그냥 체크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학생도 있으면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게 좀 효율적이긴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막 체크하라 이런 거 체크 연습시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갖고 계시면 좋죠 뭐. 그 다음에 다음 제시문 볼게요. 자, 10에서 13 제시문은 이거 유리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자, 유리분 몇 가지 내용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피상속인이, 자, 상속인의 재산이 10억이야. 그치? 10억인데, 이 사람이, 내가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싶지 않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나 다 사회에 환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가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밑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전혀 못 받는 게 아니다. 자, 이게 유류분이잖아. 이 사람은 유류분권자죠. 유류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류분은 요 재산의 2분의 1. 그러니까 5억이죠, 5억. 1입니다. 근데 이게 직계 비속일 경우만 2분의 1이고 나머지일 때는 3분의 1이다.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제시문 연구를 많이 했었어. 나 이거 무조건 받으라고 했었던 제시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는데 틀렸다면 무조건 꿀밤 맞아야지, 그치? 진짜 때리진 않을게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이런 거 유료분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 피상속인인 이분이 사회에 7억 정도를 기부해 버렸어. 기부했으면 지금 남은 돈 3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상속인은 그럼 유류분을 다 못 가져가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건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 누구한테 7억을 기부했는데 만약에 A 단체에 기부를 했으면 A 단체한테 돈 내놔! 하면 된다는 거야. 7억에서 이 사람 지금 10억에서 7억 기부였으니까 이 사람 지금 현재 3억밖에 못 받았지? 지금 2억 더 받아야 되잖아. 2억 더 받는 거 여기서 2억 내놔.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요. 요거 하는 얘기잖아, 이게. 근데 여기선 한 가지가 더 나온 게 뭐예요? 이게 돈이 아니면 어떡해? 이런 거야. 물건이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지. 자, 물건이면 어떡해? 물건에서 일부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그치? 물건의 일부를 받는데 그걸 지분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A가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줘버릴 수도 있고 그치?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뭐 얘기했어?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요 A가 자기 스스로 이거 7억을 기부받은 7억짜리 물건을 받았는데 자기가 이걸 주식이라고 치면 주식 가치를 엄청 높여서 한 14억까지 높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때 이제 어떤 시점? 상속 시점. 이 사람이 죽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되는 시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런 건데 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분이 한 1년 전에 여기 기부를 했어. 근데 1년 동안 이 A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한 7억짜리를 한 20억짜리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20억 된 시기에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20억에 대해서 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예를 좀 잘못 들었는데 유리분이 실제로는 5억밖에 안 되잖아. 그치? 5억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요런 거 따지는 내용의 제시문이었어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에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하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유류분은 다 받는 거야, 원래. 유류분은 다 받는 거야. 그래서 다 채울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 헷갈리냐면 세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에 자,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들이 둘일 때의 상황이야. 아들이 재산이 10억이야. 근데 10억이고 이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류분이 5억이잖아. 그치? 그러면 아들 둘이니까 2억 5천, 2억 5천 나눠갔겠지. 그치? 자, 이걸 한번 정리해볼까? 자, 원래 이 피상속인 재산이 10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들의 유류분이 얼마야? 유류분은 5억이잖아. 근데 아들 둘이니까, 자, 아들 1, 아들 2가 2억 5천씩 받아야 되지? 이렇게 받아야 되지? 자,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10억을 가진 피상속인이 자, 이 사람을 갑이라는 사람이고 을이라는 사람이라고 하자. 을한테
이거 죽기 전에 이미 2억 원을 약간 증여를 했어. 증여를 했거나 혹은 무슨 뭐 투자를 해주거나 해서 갑이 미리 2억 원을 받았어. 그러면 5천만 원만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건 이미 받은 사람은 일부밖에 못 받는다. 그 말은 유류분을 채울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도 값도 2억 5천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유류분은 꽉 채우는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야.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다. 이거 세 번째 문단의 말과 헷갈리시면 안 됐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뭐 13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13번 문제 이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자, 갑이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이거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유류분을 받으면 된다. 자, 유류분은 꽉 채워 받는 거다. 요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갑의 재산이 이 갑의 재산이 A와 B가 있어. 자, 그런데 이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대. 자, A를 살아생전에 을에게 넘겼어. 그래서 을이 지금 현재 A를 소유하게 되었어. 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그래서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었어. 자, 이게 상속인이 병이 있었어. 그치? 자, 병이 있었는데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자, 이 을이 처음에 받았을 때 300억이었어. 300이구나. 300이었어. 근데 사망했을 당시, 자, 사망 시점에는 700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력해서 400억을 늘린 거지. 그치? 400억을 늘린 거야. 그치? 그래서 700이 되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해서 야, 좀 내놔 이렇게 한 거야. 왜냐면 A, B 중에 A가 지금 을에가 있잖아. 이 갑에 대해서는 A, B 목록 중에 을에게 A가 가 있으니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지?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 계속 100으로 동일하다라고 해서 100으로 동일하다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게 문제 쟁점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원래 이 피상속인 갑이 죽었을 때 원래는 유류분을 그때 산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게 상속 시기, 상속 개시 시점에 이 갑과 갑의 A와 B를 합친 A 플러스 B는 몇이냐면 총 800이야. 그렇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 근데 그럼 여기에서 유류분을 따지면 400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400을 받아야 돼서 얘가 여기다가 300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을이 받았을 당시의 시점의 것을 따져야 되는. 자, 그래서 을이 A를 받았을 때 당시를 따져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A 플러스 B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100으로 고정인이고 당시 을이 받았을 때 당시는 300이었잖아. 그럼 얘가 400이 되는 거지. 그치? 4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유류분이 얼마냐면 얘는 400이 유류분이고 얘는 200이 유류분이 되는 거 아니야. 반을 곱해야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이 둘 중에 뭐가 맞아? 정답은 얘가 맞는 거지. 왜? 이거는 을이 300에서 지 노력으로 400을 높인 거잖아. 그치? 이럴 때는 을이 받았을 당시를 한다. 그게 맨 마지막, 마지막 문단에 써있죠? 마지막 문단에 이게 써있잖아요. 그치? 그래요. 그래서 4번 보기가 그럼 뭐가 틀렸나 봐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 아니라 A 물건의 7분의 1 지분이죠. 그쵸? 지금 현재 700이잖아. 얘 100만 더 받으면 되잖아, 지금. 그치? 요걸로 받았으니까 이 유류분이 200이잖아. 얘 100만 더 받으면 돼. 100만 더 받으면 되는 건 똑같은데 지금 현재의 을이 갖고 있는 A의 가격이 700이니까 7분의 1로 고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14에서 17번은 이거는 내용을 설명한다기보다 이게 지금 뭐 중요도와 적합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서부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까지가 중요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근데 여기 중요도를 설정하는 방법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이게 즉 A 값이라는 건 A 중요도의 값이 4이고
요게 이제 나눠주고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나 선생님 이거 설명하기 되게 약간 설명할 필요도 없는 제시문이잖아, 이거. 그래서 16번 문제를 좀 설명해 볼게. 16번 문제의 답이 5번인데, 5번이 왜 맞는지만 설명해 볼게요. 그림이 귀찮네. 이거 그려야 돼, 이거. A, B, C, D, E. D, E고. 자, 얘가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얘도 또 가고, 그치? 얘가 이리 가고, 이리 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맞죠? 이게 있다고 치자. 자, 얘가 A, B, C, D이지? D, E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여기 문제에 뭐가 돼 있냐면 D와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된다 그랬어. 이걸 볼게요. 얘가 16, 얘가 16이래. 자, 정답이 뭐냐면 5번이야.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자, 얘가 이렇게 추가되게 되면, 자, C의 중요도는 5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5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야. 여기 얘가 지금 16이면 이 값은 16으로 고정되는 거야. 얘가 최초에 갖고 있는 값은 고정이야. 고정인데 여기에 뭘 했냐면 그 댐핑 인자를 곱해야 돼. 그치? 근데 댐핑 인자가 몇이라고 나오냐면 댐핑 인자가 0.5라고 했으니까 0.5 곱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원래는 얘가 이게 없다고 쳐봐. 이게 없다고 치면 얘가 이리로 하나밖에 안 가니까 원래는 얘가 원래 가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원래 가격은 얘가 하나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8을 가야 돼. 왜냐하면 16 곱하기 댐핑 인자니까 0.5 곱하면 8이 가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두 개로 나눠졌지? 자, 그럼 16을 두 개로 나눠보면 얘가 8 이렇게 나눠지잖아. 근데 여기다가 댐핑 인자 곱해야 되니까 0.5 이렇게 더해야 되지 않아? 그치?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실제로는 여기서 지금 요거 알파벳 2로부터 받은 건 일단 4를 받았어. 그치? 4를 받았어. 근데 봐봐. 얘는 B로부터도 받는단 말이야, 지금. 얘가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4잖아. B로부터도 받아. 근데 B는 양쪽으로 보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한테 2 보내고 얘한테 2를 보낼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여기다가 뭐 해야 돼? 댐핑 인자 0.5 곱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이 더 왔어. 그래서 답이 5가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답이 5번이야, 16번에. 얘가 선이 가게 되면 얘가 두 개로 나눠진다. 거기다가 댐핑 인자를 곱해야 된다.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C로도 보내잖아. 근데 C로 보낼 때 얘가 양쪽으로 보내니까 여기 받은 거에 또 반을 보낸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댐핑 인자를 곱한다. 요걸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가 선생님이 되게 싫어해. 이게 무슨 국어야? 뭐 근데 막 이런 문제가 꽤 나오죠. 그래서 16번의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다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있나요? 이거는 문제가 일단은 3개밖에 없어요. 17번은 뭐 어휘 문제니까. 자, 그래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18번부터 21번. 이거 정수정전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선생님이 고전 소설을 잘 알려면 장면을 잘 끊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장면 잘 끊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앞에 부분, 중략 앞에 부분은 정상서는 정수정의 아버지야.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처음에는 왕에게 모함되는 장면에서 한번 끊어지지. 그 다음에 귀향이 결정되는 장면 한번 끊어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귀향을 가고 나서 이 정상서가 죽게 되는 장면이 딱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중략 앞에 부분은 3장면으로 끊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오고 뒷부분에 가보십니다. 뒷부분에 가시면 일단은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정수정이 처음에 나쁜 새끼 있잖아. 나쁜 애가 누구야? 질량의 목을 잘라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장현이랑 결혼을 했잖아. 장현의 집에서의 모습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편지 받고 자기가 이제 아내로서도 이 의무를 다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에. 그래서 뒷장면도 3장면. 선생님이 날 얘기했지. 고전 소설이 이번에 인물이 많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나누는 거, 인물 확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호칭 바뀌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중략 앞뒤를 쪼갰을 때 장면이 몇 개로 쪼개지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내가 중략 앞에 부분 지금 3장면, 뒷부분 3장면으로 쪼개지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를 되게 명확하게 풀 수 있다고. 자, 18번 문제 봐봐. 4번에 한복은 지금 또 동그라미겠어, 세모겠어. 동그라미야. 정수정의 부하란 말이야. 대원수가 누구야? 정수정이야. 명령에 따라 질량의 귀향지로 갔어. 맞아. 근데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낸다. 귀향지에서 처벌을 내렸어? 데리고 왔잖아. 정수정 앞에서 처벌했잖아.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지. 이거 내용 일치니까 그 부분에 가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가. 그쵸? 그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볼까요? 4번. 장현 징계한 일로 장현을 징계한 일 심사가 답답하다는 건 당시 질서에 부부의 예가 있는데 자기가 남편을 징계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나갔을 때 자기가 지위가 더 높아가지고 대원수잖아. 근데 자기 남편이 군장으로 나갔는데 지금 중군장을 뭐라고 했나 봐요. 그쵸? 심사가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해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국가적 영웅이라고 하면 이건 처벌한 건 당연한 거지. 여기서 얘가 지금 고민한 건 왜 그러겠어? 부부의 예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했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국가적 영웅에다가 X를 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치면 이게 되게 명확하게 답이 풀리는 거라니까요. 연습 시킨 대로 좀 해요. 자, 그 다음에 박두진의 별. 이건 뭐 시 해설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다 어디선가 본 작품들인데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라고 했어요. 자, 가시 같은 경우에는 산길에 있고 그 다음에 낮이야. 그치? 근데 무슨 생각에 잠겼어? 그 다음에 쭉 살다가 우리가 생각해 뭐 칭찬, 뭐 구름을 날리며 자, 뭘 보는지가 막 나와. 자, 한 종일 내 쉬지 않고 보는 물소리, 바람소리 들었어. 청각이야. 근데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밤하늘에 바다의 별들을 본 건 어제야. 근데 이제 나의 오늘 밤이 시간이 바뀌었지. 오늘 밤이야.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의 별들. 여기선 지금 별을 보고 있어 라고 했어.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풀 수 있냐면 24번 문제 봐봐. 가의 인기척이 꺾인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셀 때가 남은 밤은 이야기를 계속 미안. 미안. 이게 아니라 요 문제가 있는데 몇 번이었지? 가에 대한 문제가 25번 문제. 미안합니다. 25번 문제야. 미안해요. 25번 문제에서 5년의 동해안과 6년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 얘가 왜 대조야? 그게 일단 대조가 X잖아. 똑같이 바다의 별들을 보고 똑같이 하늘의 별들을 본 거니까 똑같이 별을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조가 일단 아니지. 그리고 이게 되게 무슨 뭐 슬픈 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조라는 건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얘가 태도가 변했냐고. 태도 변화? 없잖아. 얘가 무슨 내가 갑자기 아니야 이러지 마 이런 게 있었어? 없었으니까. 태도 변화가 틀렸지. 25번 문제가 아주 그래서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